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 직후인 어제 우리 군 최전방 감시 초소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지만 한미 모두 우발적인 일로 평가했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과 또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로 사실 한국에서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이제 상당히 스타일을 많이 구겼잖아요. 네. 방금 사과를 다 했는데 워낙 국민적 압력이 셌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압력도 이시겠을 거고 또 자신들이 한 말이 좀 맞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정보통을 인용했는데 그게 휴민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질 않았으니까 일단 사과를 하고 또 이게 휴민트가 좀 엉터리라면 좀 제대로 된 휴민트로 바꾸고 그러면 그래야 또 앞으로 또 우리 국민에 맞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결국 이 정부 청와대에 이상 징후 없다라는 설명이 맞아 떨어진 셈인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특히 예.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변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는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황을 오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런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 의미의 경중을 제대로 이제 구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의 그 경험을 비춰보면 이제 경제가 잘 나가는데 이제 소위 그 북한에 대한 문제, 북한 리스크가 이제 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거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정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걸 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석상에 나타났는데 네. 그래서 그 이상설이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나타나서도 또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른손 손목에 네, 까만 네. 점이 시술을 시술에. 받은 것 같다. 예. 근데 청와대는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나타나도 또 그런 걸 두고 얘기를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 지금 우리 안 소장님 계십니다만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이제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상력도 발휘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이제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이제 추론도 해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스스로가 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점도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확신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조심스럽게 어느 단언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것은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미국의 CNN도 김정은 위원장 위중하다 이런 오보를 낸 바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북한 정부가 참 폐쇄적이고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보통 뭐 현대 국가에서 정보는 이제 세 가지 방법, 또 네 가지라고 하나 추가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휴민트라는 게 이제 탈북민들은 아무래도 지금 국경일 때 전화도 하고 가족에게 뭐 송금도 하니까 휴민트 면에서는 탈북민들이 좀 유리한 걸 장악하고 있지만 그 최고 수뇌부의 움직임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차관님 말씀대로 그에 무슨 테킨트,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뭐 컴퓨터 해킹하는 거, 뭐 시즌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은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커버망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산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가 있었는데 그게 과연 신병설 때문에 수술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건지 또 전용 열차가 와 서 있다 보니까 북한의 뭐 요인들이 거기 대고 와 있기 때문에 뭐 원산이 뭐 임시 수도로까지 되지 않았냐 이런 설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그래도 아주 확고하게 또 미국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는 공중 정찰 위성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조금 신뢰했더라면 이번에 그런 실수들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뭐 사람이 움직이는 거 물론 모터보트를 탄다, 말을 탄다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인지 뭐 최룡의 상임위원장인지까지는 맞힐 수 없더라도 대충 그 체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번에 그래도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건 잘 됐는데 개별적인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정보 라인을 가져온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고 좀 확대 재생산한 거 이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소장님은 이제 탈북민 출신이신데 이번에 태영호 당선자와 지성호 당선자에 대한 이 탈북민의 기대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아무래도 이제 북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했는데 조금은 이제 뭐 그 사회에서 실망스러운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약간은 실망하지만 또 뭐 처음 이게 통관 의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비가 참 그 좀 뜨겁게 해서 아마 앞으로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태영호공사는 일단 사망설은 피해갔고 그냥 다리 뭐 일어서지 못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지성호 당선자가 이게 99% 하면 이건 뭐 관뚜껑 덮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휴민트가 좀 심한 정보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또 뭐 우리 정부와의 그런 정보 교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이제 인적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휴민트. 근데 휴민트가 어려울 때는 결국 이제 기술적인 자원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공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감청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앞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그런 북한의 상황을 나름대로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알고 있다라고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자연인 김정은 위원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실무적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비록 이제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안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확인까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신중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또 그걸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CNN이 또 그렇게 상당히 위중한 것으로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혼선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이제 사회가 어렵단 말이죠.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증세가 있어서 자가격리 하다가 이제 상황이 좀 악화되니까 이제 또 이제 의료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제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냥 특정한 경우를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한 그런 이제 정세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봐서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이제 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이제 깜짝 등장을 하자마자 이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서 총격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 자초지종이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 1일 날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5월 3일 날 이게 지피의 총탄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북한군에 근무하다 이제 DMZ로 넘어왔지만 저도 지피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9년이나 계셨습니까? 예, 9년이나 네. 근무했기 때문에 DMZ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물론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과거. 또 아직도 이제 육군 발전 자문위원으로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DMZ에 나갑니다. 네. 근데 일단 북한 총탄이 우리 지피의 그 콘크리트 벽에 딱 조준됐다는 건 이 총이 항상 우리 지피를 조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준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 무슨 300m밖에 유효 사거리가 안 되는 AK 소총이나 기관총이 아니고 이 14.5mm 고사기관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기서 1.5km 네, 간격으로 가야 1.5 내지 되니까. 1.9km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km 이상을 날아가는 그러니까. 것은 웬만한 이 보병용 기관총 가지고도 안 되고 이 비행기나 탱크를 쏘는 고사기관총이어야만 1km를 넘어서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네. 또 북한의 그 매 지피마다에는 14.5mm 고사기관총과 무반동포 82mm가 다 있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근데 이 14.5mm는 항상 이 십자선 안에다가 우리 지피를 겨누어 놓고 있습니다. 겨누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때 안개가 뽀얗게 끼었으니까 다시 조준해서 쏠려면 안개가 없어야지 안개 있는 걸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겨누어 놓았던 고사기관총이 오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건 뭐 북한이 사과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일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해명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안개. 예. 또 뭐 정비 과정에서 문제, 뭐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 오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 그 아침에 7시 좀 넘어서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고 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사단장이 이 지피에 근무하는 이 민경대대는 연대 소속이 아니고 사단장 직속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비상소집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비상소집하면 평선이 중무기에 다가가지 않다가 비상소집하면 이 그 사수들이 중무기에 앉아야 됩니다. 앉는데 네. 이건 이 장탄을 한 다음에 이 방화쇠를 당기는 무기가 아니라 엑셀레터를 밟듯이 발로 누르는 무기입니다. 눈과 손으로는 이걸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레터를 누르는데 이게 자칫 잘못 누르면 총탄이 보통 지금 뭐 우리 국군에서는 한 8발 정도 날아온 걸로 예상을 하죠. 총탄 자국은 몇 개 안 되지만 네 발이 그 GP. 그 자국은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땐 최소한 12발 이상은 날아왔을 겁니다. 그냥 밟았다 놓는 순간 12발이 날아가는 그런 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들이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 관측이 됐기 때문에 걔들이 의도적인 도발이라면 작업하는 인원이 일체 없어야 되겠죠. 다 진지 들어가서 왜 우리 국군이 즉시 응사하니까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생각. 위장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군의 이 대응 능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우린 도발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할 때 북한의 대응 능력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100배가 빠릅니다. 그만큼 우리 국군은 이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 의견처럼 국방부도 우발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가 보낸 이제 대북 전통문에 대한 이제 답신 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나와야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황적으로 보면 시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주위에 그런 특이한 동향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적 도발을 했을 때 그 긴장감보다는 뭐 일상적인 평안함이다.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것보다는 도발성이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한 주체인 이제 북한이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9.19 군사 합의의 위반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감도 표명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반응을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내부가 이걸 의도적이냐 아니면 이제 도발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이런 게 있다라는 쪽으로 하고 이제 북한이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뭐 설왕설래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소위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이제 그 우리 국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니까 군에서 하는 이제 판단을 이제 존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예. 저는 이거 봐요. 이제 북한이 봤을 때 아침에 9시 정도 했는데 왜 아직 답신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하게 위에 보고가 되면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경험상 비춰보면 신속하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뭘 했든지 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위에 보고를 하고 특히 이제 대남 통지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일선 지휘관이 그냥 해라 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이제 최소한 이제 상층부까지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뭐 특정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실무적인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대남 통지문이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 답이 와요. 답이 왔는데 그 답은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메시브로 남쪽에서 기축에서 뭐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답이 안 왔다라고 해서 왜 저러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이제 북한이 혹여나 이제 그런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제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철저히 대비도 하면서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니까 이게 정부가 밝히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믿어야 되는데 일단 때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맞은 사람이 먼저 저는 우발적으로 때린 거야. 의도적으로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때린 사람이 내가 왜 때렸느냐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미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국방부 쪽에서 이제 언론에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방법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밝히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볼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실수한 건지 이제 북한 측에서 설명을 해라. 이미 이제 통지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제 북한에서 답이 없다. 이 정도로서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황을 쭉 설명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시는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맡겨야 되는데 조금은 좀 앞서 좀 한 발 더 나아가 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변 이상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북한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결국 20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이런 이 부분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실제로 행동한 주체에서는 아무 이제 입장 표명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비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건강 이상설을 넘어서 사망설까지 나왔었는데 왜 3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국제적인 관심 끌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제 원산 쪽으로 좀 이렇게 피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상당히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로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발생 제로라고 합니다만 북한도 국경 일대 일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일단 가서 좀 피해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은둔설, 뭐 사망설, 수술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니까 이 기회에 좀 주목을 좀 끌어보자. 지금 뭐 올해 초 들어와서도 벌써 미사일 방사포를 얼마나 쐈습니까? 근데 별로 세계가 뭐 시무룩해가지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거든요. 아예 원산에 납작 엎드리고 전용 열차까지 내려와라. 이게 전용 열차가 움직인다는 건 25량 약 250m짜리 긴 열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움직인다는 건 거기에 뭐 수술실, 회의실, 뭐 통신실이 다 갖추어진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는 그것을 이제 974 군부대에서는 이동 정부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일찍 이동하는 거죠. 그것까지 끌어다 놓고 좀 주목을 끌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밖에서 이렇게 좀 입이 가벼운 여러 가지 논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줬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확실히 내가 좀 인기는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의 반응 또 해외 국가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됐던 게 아닌가. 어떻게 반응하나 미국이나 또는 중국,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부에서도 외교 라인 뭐 숙청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좀 믿을 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아마 내부에서도 지금 뭐 김여정으로 약간 권력이 이동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이미 후계자는 뭐 김여정 동지라고 말했다는 설도 있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첩보 능력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할 게 있다. 그리고 딱 그 노코멘트 하니까 그 왜 노코멘트 했겠습니까? 그때 이미 미국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뭐 모터보트를 탄다든지 승마하는 것까지는 잡았는데 괜찮다 이게 결론 내리지 않고 노코멘트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을 정찰할 수 있는 첩보 능력은 상당히 높다. 이걸 이제 암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걸 또 서로 이제 말하자면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도 요렇다 저렇다 결론 안 내림으로써 서로 이제 일종의 경쟁 심리가 작용했고 그걸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적절히 조절하다가 린비료 공장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내가 한번 나가면 아마 깜짝 쇼가 될 거다. 예.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4.15에 안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뭔가 뭐 위독설이니 뭐 이게 있었지만 북한도 이제 4.15 정도는 김정은이 안 나타나기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뭐 이제 할아버지까지 참배할 필요는 아버지는 생일에. 2월 달에 했지만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번에 저 린비료 공장 그 주석단 뒤에 그 이 뭐야 개관식인가 그걸 해놓고 준공식 해놓고 밑에 글자를 썼는데 2020년 5월 1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과거는 주체년호라 그래가지고 주체 몇 년 괄호 안에 108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주체년호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땐 작년에 저 김 위원장이 뭐 개인 숭배는 위험하다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4.15 때부터 내가 거기 안 가는 것부터 나는 할아버지까지 못 모시겠어. 아버지만 모시겠어. 이런 개인 숭배 약간의 축소. 그러나 자기에 대한 또 숭배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가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그 추론들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장 모습을 보면 뭐 걸음이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비교적 뭐 담배 피우는 모습도 공개가 되고 또 뭐 혼자 부축 없이 걷는 거 보면 좀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 컴백 무대로 비료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제 국제사에 대해서 예. 이제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계속 이제 뭐 새로운 전략 무기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 들어 3월 달에도 했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소위 그 자위력 차원에서 한 거고 이제 북한의 지도부의 관심은 이제 경제 건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료 공장 자체가 이제 농업 부분이에요, 식량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에 북한에 나아갈 방향은 국제사회의 엄혹한 제재 속에서 이제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정면 돌파를 하자. 그러면서 가장 주된 분야가 경제 부분이고 그 중에서 또 앞선 부분이 농업 부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대내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계기 선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그런 식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쪽에 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것도 하면서 이제 네. 자위력 차원도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이제 1월 1일 날 북한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제 경제를 하겠다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이제 정치 외교적 군사력을 또 강화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군사력 측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제 적대시 정책, 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고 또 내부적인 이제 자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군부 쪽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했을 때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군사적으로 자위력 강화라는 그런 차원의 노력도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건설을 위한 노력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안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둘러싸면서 김여정의 위치가 확실하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네. 북한의 상황에 봐서 이렇게 권력 승계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정말 믿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북한이 그렇게 승계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게 지난 연말부터인데 또 그리고 올 초에 들어와서 이 솔레이마니가 이게 암살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도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솔레이마니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걸 보고 우리도 하나의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을 서서히 부각시켰고 지난 그 4월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올해 2월 달에는 조직 지도부장인 이만건이를 또 부장 자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그 조직 지도부장 밑에 지금 김여정이가 일부 부장 아닙니까? 네. 그럼 조직 지도부장을 사실 대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권력에 대한 학습을 스타디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린비려 준공식에서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언급했고 그 밑에 이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당 부위원장을 언급하고 저기 부총리도 나왔는데 바로 또 김여정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석단에는 박봉주 다음에 김여정이 앉았다가 또 뒤에 가보니까 박봉주 자리에 또 김여정이 와서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최용해가 이번에 안 온 것도 김여정을 더 높인 서열에 앉히기 위해서 최용해 상임위원장 안 나갔다 이런 설도 있는 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 조건이 북한으로 하여금 그래도 후계자가 한 사람 있는 게 좀 안전하다. 그러나 그 체제는 세습으로 이어왔고 앞으로도 세습으로 체제 재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대리인은 누구냐. 뭐 김평일 설도 또 올랐습니다만 사실은 김평일은 이미 40년 저 체제하에서 압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북한은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살아있는 세대가 집권한다고 볼 때는 북한에서는 김여정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측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평양에 상당히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돼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북한 스스로가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 같아요. 보면은 이제 경호하는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5월 1일 그 비료공장 준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치료보다는 먼저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치료약품 자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곧바로 이제 북중의 국경을 폐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제 최장 뭐 30일에서 또 한 달까지 이제 자가격리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1월 말 2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평양 시내에서 저렇게 행사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는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WHO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자가격리를 뭐 몇 명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민간 단체나 또는 이제 국제 NGO 등에 대해서 뭐 진단 장비나 이제 치료 이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바로 지금 현재도 이제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우리 정부가 이제 방역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좀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황이 어렵다면 좀. 예, 아마 중국 쪽에도 뭔가 자꾸 지원 물품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주기 시작하면 결국 남북 관계가 다시 또 풀리고 소통을 하는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북한은 현 정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인도적 지원을 받으면 물꼬가 트이니까 그럼 뭐 다른 것도 이제 풀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북한의 지금 비핵화 문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북한 인민들도 참 좋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 수뇌부가 아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조언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처럼 해서 이제 핵 문제 해결하고 모든 다른 문제도 해결한다. 즉 정치 군사적인 걸 앞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시야를 넓혀서 정치 군사 분야도 있지만 다른 분야도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다양한 접근법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키자라는 건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코로나19를 포함한 그런 그
그 위생 방역에 대한 그 시급성이고 그리고 또 경제 건설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이제 그러한 이제 조치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함부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태로 해서 장마당에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는 계속 뭐 제재가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걸 끌고 가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쪽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명분을 주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제 이제 북한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 정부는 상당히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좀 아량이 있는데 북한 인민들, 뭐 북한 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조금 포용성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아량 있게 대했던 북한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적당히 채찍을 들 때는 들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함으로써 북한 당국자들이 이게 우리만 소외되느냐, 인민은 대한민국에 눈귀 돌리는데 우리만 소외되지 않겠냐 이런 뭔가 전략적인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으면 오히려 북한 정부를 관리하고 남북 대화로 유대하는 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또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